다행히 큰 카메라는 없네요. 네. 큰 카메라 있으면 너무 셔터를 누르셔서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플래시는 터뜨리지에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지구의 진행을 맡은 김세윤이라고 하고요. 혹시 뭐 밤에 잠 안 오실 때 새벽 2시에 MBC 라디오 틀면 굉장히 졸린 방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말 몇 마디 안 하고 음악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MBC FM 음악을 진행하고 있는 김세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작가님 관련한 걸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말이 필요 없는 작가이므로 소개를 생략한다. 뭐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직접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쓰는 김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세윤 작가님하고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 GV를 같이 했었다고 저한테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현장에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고요. 뭐랄까 이제 벅차오르는 이런 일이 다시 가능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굉장히 제가 되고 싶었던 어떤 직업 어렸을 때 영화 음악을 틀어주는 이런 DJ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도 좀 해보긴 했었는데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심야 클래식 방송하고 영화 음악 방송이에요. 왜 그랬냐면 저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무슨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해 본 적은 있는데 1시간 내내 떠들어야 돼요. 근데 그 클래식은 예를 들어 모차르트 전곡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틀어주면 자기는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심야의 남들의 시간을 책임지는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였네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어떨까요? 기준이 어떻게 되겠죠? 아까 들었는데. 네, 여기 관람하시는 분들은 쓰셔야 된대요. 네. 진행하시는 저희는 벗어도 된다고. 앞에 앉은 사람들은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벗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부터는 면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스크를 벗고 앞에서 얘기한 게 몇 년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GV를 몇 번 코로나 중에도 진행했었지만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고요. 네,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니까 갑자기 카메라 네, 그 카메라 앵글에 같이 잡히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뭔가 재밌게 보셨나요? 라는 말을 드리기가 살짝 좀 망설여지는 영화였어요. 저는 물론 재밌게 보았습니다. 근데 재미다라는 형용사의 쓰임새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 영화에도 충분히 재밌는이라는 형용사를 쓰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영화를 보는 기준에서 재밌다는 표현을 붙이기가 망설여지는 영화긴 하니까요. 하지만 잘 보셨으리라 믿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 제목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드리고 작가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메스라는 제목은 아마 한글 제목만 듣고 어떤 분들은 뭐 약간 뭐 듣기는 다르겠지만 수술 도구 쓰는 메스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이제 엉망이 된이라는 메스, MESS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MESS를 단독으로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영어잖아요. 매스 미디어처럼 어떤 단어 앞에 붙여 쓰긴 했어도 근데 이거는 감독이 두 가지의 의미로 붙인 제목이라고 해요. 하나는 매스에 이사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 그 사전에서는 이사라고 번역했던데 영화의 배경은 교회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런 교회나 성당에서의 종교적인 의식을 뜻하는 단어 매스라는 뜻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기 난사 사건을 번역할 때, 그러니까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흔히 쓰는 표현이 매스 슈팅스거든요. 예, 그래서 총기 난사 사건을 말하는 단어의 매스,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영화 제목은 매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 임무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일단 이 영화를 보시고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영화가 다 끝났을 때,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작가님의 마음속에 남은 어떤 첫 번째 느낌? 네. 아마 좀 전까지 뭐 다들 이 영화를 보셨겠고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감상들이 남으셨을 텐데 저는 끝나서 다행이다. 이제 끝이 나서 다행이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 도대체 이 교회를 언제 벗어나게 되나 그런데 벗어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영화의 한 4분의 1 지점 정도를 지나면 여기서 계속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목이 옥주여 오는 것 같고 왜 처음에 그 집사님이 그걸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말 안절부절 못했는지 그 심정이 서서히 이해가 되고 일단 처음에는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이들은 왜 모이는 것인가 이 미스테리로 끌고 간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솜씨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게다가 그 매스 슈팅을 하게 생긴 그 남자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혹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애인가? 그러게 내가 말을 너무 잘 듣는데 이게 다 반전일 거야. 사실 제가 저렇게 말을 잘 듣고 있지만 곧 총을 들고 어디를 가겠지. 이렇게 하지만 끝까지 말을 잘 듣는 애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러면 이 여성, 이 집사 먹을 걸 싸들고 이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게 되는 또 이제 그걸 어레인지하는 흑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분도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뒤에도 계속 그 좁은 연극 무대 같은 그러니까 그냥 연극을 영화로 그냥 옮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이 바뀌지 않네. 그냥 1막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세팅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연극을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감정의 감옥에 관객들도 서서히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집사 같은 심정이 되어 과연 이 일이 잘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에는 이제 이들은 누구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어떤 그 끔찍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느 쪽이 가해자인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의 한쪽 머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가해자가 밝혀지고 가해자 쪽, 피해자 쪽이 밝혀진 다음에는 과연 이들은 또 이 문제를 이 좁은 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십자가도 걸려 있고 이렇지만 종교가 딱히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직 정말 양식을 가진 인간 대 인간 이 4명이 그 어레인지 해준 사람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개입하지 않잖아요.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들어와서 우리의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건 이런 거에 저런 거에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절대 개입하지 않고 이들 이 배우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든 이것이 결국 클라이막스로 가고 카타르시스를 정말 어렵게 주면서 이 극이 끝나게 됐을 때 어쨌든 다행이다. 정말 이게 끝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만든 프랭크 헨스 감독이 직접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관계로 제가 본 인터뷰의 내용을 대신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이야기잖아요. 감독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처음부터 생각이 명확했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감독이 쓴 표현이 We have to stay in the room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화를 보는 우리, 글을 쓰는 자기도, 영화를 보게 될 관객도 저 방 안에 같이 머물러야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감독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 모두 저 방 안에 같이 그들과 똑같은 시간을 우리도 좀 감당하면서 그들 곁에 같이 머무르는 경험을 주고 싶은 게 이 작품을 쓴 제일 큰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쓰기로 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안 돼. 생각을 해봐. 너 같으면 이런 영화 보겠니?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좀 믿는 구석이 있었대요. 그래도 누군가는 봐주지 않을까? 누군가는 나의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쓰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등장하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말하는 일종의 맥거핀 같은 거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끝이에요. 그냥 그들이 방 안에 들어갈 때까지 문 열어주고 그들의 역할은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를 좀 재밌게 설명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원래 배우거든요. 사진 찾아보시면 어디에선가 본 듯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봤는지 잘은 기억 안 나도. 이 배우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 배우가 조연 배우라서 자기가 영화를, 이게 처음 만드는 영화거든요. 자기가 영화를 만들 때 조연 배우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조연 배우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보이는 걸로 영화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그건 이제 재밌게 설명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우리 모르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결국 영화를 보는 우리는 저 세 사람 정도의 위치에서 이 네 사람의 모임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관객도 내 주변에 저런 일을 겪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우리 모두 똑같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지는 모르겠고 혹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혹시 마음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는 어떤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실제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했던 실제 우리 어떤 관객들의 태도와 제일 닮아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썼던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하나만 더 이야기 시작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작가님하고 잠깐 밖에서 그 얘기했었는데 애초에 이 감독이 얘들을 쓰게 된 계기는 2018년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요. 2018년 발렌타인데이에 평소 같으면 꽃다발이나 아니면 장미나 아니면 초콜릿 얘기가 나와야 될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는 거죠. 운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8년 2월 14일에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긴급하게 전하는 뉴스 속의 학부모의 흐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좀 충격이 커서 잠시 차를 세워야 할 정도로 이 감독이 좀 큰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지난 20년 동안 비슷한 뉴스를 많이 들었지만 그때는 느낌이 특별했다. 왜냐하면 그때가 자기의 딸이 태어난 직후였다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자기는 그 뉴스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도 부모가 되고 보니 그 어린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 큰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2년여에 걸친 자료조사를 하다가 실제 그 예전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들의 이후 사례를 보다가 이렇게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 유족이 만나는 모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들은 만날 수가 있지?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나 같으면 만나기도 싫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 어떤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게 이제 감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도 혹시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사건이 그 전에도 늘 있어 왔지만 특별히 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거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이 좀 혹시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아이를 찾습니다 같은 소설에서 유괴 당한 얘기. 유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어떤 범죄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런 데서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렇지만 이 감독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유괴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신상하게 지나가고 그러는 거지만 그걸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좀 충격적으로 다시 느끼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런 세팅을 만든 거거든요. 유괴된 아이가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감독이 설명을 이제 김재현 작가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 작가적 야심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안에 관객을 다 몰아넣고 싶었다. 우리 모두 거기 있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생에 한 2시간 정도를 자기 아이가 살해당했거나 아니면 자기 아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자살한 그 부모와 같은 방에 있어 그 부모가 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들과 같은 방에 있는 느낌을 가져보는 것이 저는 이 이야기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주로 이제 뉴스라던가 뭐 아니면 범죄 프로그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루 크라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간단하게 접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사이코야. 이거는 사이코패스야. 아니면 이놈은 미쳤어. 그다음 이건 총이 문제야. 아니 이거는 학교가 책임이 있어. 아니 이건 부모가 완전히 애를 그냥 방임했구만. 이런 부모는 정말 죽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를 욕할 사람을 또는 어떤 대상을 빨리 찾은 다음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거는 일부 미친 아니면 일부 제정신이 아닌 아니면 일부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야 나는 거기에 그 방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안전하게 내 주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독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 안에 가둬놓았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아까 말씀하신 맥거핀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올 뿐 아니라 처음에 그 화분을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 화분, 그냥 화분 싼 화분이에요. 그래서 싼 화분에 이렇게 꽃들을 좀 꽂고 이래가지고는 그거를 이렇게 주는데 받는 게 게일이죠. 그 피에라 스케어가 땡큐라고 말하면서 밀어놓거든요. 거리를 딱 두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뭐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데서 늘 이제 연구하는 주제잖아요. 대가 없이 남에게 뭘 주는 것인데 우리가 늘 느끼지 않습니까? 선물을 잘하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욕먹고 안 해서 욕먹고 그런 것인데 이 꽃을 나중 마지막까지 이 화분을 어찌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알고 있죠. 남이 준 선물은 함부로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선물이잖아요. 선물이 가진 이상한 힘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징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뭐 여기 걸려있는 목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데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를 그 방에 계속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감독의 이 야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성공했구나. 그래서 저는 창작자로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정말 좀 굉장히 고심하고 세심하게 신경 쓸 흔적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알게 될 어떤 장치들을 영화 시작하고 15분 안에 곳곳에 뿌려주거든요. 위에서 연습하는 노랫소리, 그리고 잠시 뒤에 성가대가 연습할 거라는 거. 그 15분 동안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휴지를 어디다 놓을지를 잠시 고민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 들어가지만 결국 나중에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휴지를 건네는 그 동작 하나의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휴지가 그냥 테이블 위에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동선인데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있는 휴지를 갖다가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부모에게까지 걸어와서 좀 쭈뼛쭈뼛하게 망설이다가 결국 건네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둘 사이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인 것처럼, 그리고 창문에 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처음 볼 땐 우리 모두 이게 뭐지? 왜 문제가 되지? 생각했지만 나중에 어쩌면 그게 총격 사건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흔적이라는 걸 눈치채는 것처럼 나중에 좀 차근차근 풀어갈 퍼즐을 영화 초반에 아주 영리하게 잘 뿌려놓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사실 중요한 건 이 영화의 성패는 결국 방 안에 우리 모두를 다 앉혀놓고서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방 안에만 있는 시간은 75분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영화 111분 중에 75분 동안 그들이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75분 동안의 이야기가 무너지지 않게 글을 써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에 이입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고 많이 훈련이 되어 있죠. 우리 모두 이왕이면 피해자의 감정에 이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쪽으로 기울지 않게 이 시나리오를 쓰는 게 이 영화의 성패였잖아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가해자의 부모가 주고받는 대화들, 그 구조들, 그리고 특히 가해자의 어떤 부모의 마음이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 이 영화의 어떤 선택들은 어땠는지. 요새 많이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좀 그것과 약간 이제 다른 차원인 게 그 가해자의 부모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되죠. 저는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도 우리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부모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 저한테 이 영화의 GV를 좀 해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왔는데요. 정보가 왔는데 나는 가해자의 부모입니다가 원작이라고 왔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읽은 분들 계시죠?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부모가 아니고 이 책입니다. 그래서 수 클리볼드라는 분이 쓰신 건데, 근데 이분이 진짜 이런 매스 슈팅,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콜럼바인, 유명한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그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 아들은 그 학생들을 이렇게 쏴 죽인 다음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자살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분은 이제 가해자의 엄마로서 굉장한 이제 정말 죄책감 그리고 비난을 엄청나게 받죠. 다들 가장 먼저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그것도 몰랐어? 부모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집에 총을 놔두고 폭탄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짜는 동안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비난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송에도 대비해야 되고
거의 이제 미국의 변호사 시스템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파산할 지경이 되죠. 그래서 함부로 사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사과도 똑바로 안 하냐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의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내다가 뒤에 가서 사실 나의 아이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은 아이의 엄마인 거예요. 심지어 자살한 아이의 엄마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들이 만나요. 그 뭐냐면 살해 후 자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았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이를 죽인 후에 자살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살의 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를 죽인 다음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부모에게 볼 때는 아이가,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이가 자살한 거죠. 자살 유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유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는데, 그건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오직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나서만이 정말 말을 겨우 꺼내 넣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 처음에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할 것이냐, 누구를 아주 손쉬운 원흉으로 찾아낼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감독이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짰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을 관객에게 서서히 설득시키는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가해자의 부모 역시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피해자의 부모가 어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 뭐 언성이 높아지고 막 서로 막 그런 과정, 하고 싶은 말들을 결국 털어놓고 나서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게 굉장히 어렵사리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말 긴장감 있게, 그렇지만 빠르지 않게 충분히 할 걸 다 하고 휴지도 가져오고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마치 무슨 나라 간의 회담을 하듯이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약간 멀어지고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몰랐다는 거에서 저는 이 책을 볼 때도 이제 그렇게 느꼈지만 이 영화를 볼 때도 이 가해자 측의 아빠가 가장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이렇게 털어놓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애가 살인범이다, 이건 다 알려진 거잖아요. 많은 아이를 죽였다, 잔인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거지만, 진짜 최후에 꺼내놓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는 내 아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지금 모든 부모들이 저는 가장 끝까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내 아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부모들이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 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애 아니라고 그러고, 얘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 없다, 얘가 왜 자살을 하냐, 얘가 왜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저도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부모가 거기에서 몇 %를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0%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뭘 했는지. 그런데 부모들은 굉장한 근자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아이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실제로 상담을 한 많은 분들이 해보면 최후에 말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어떤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 친구한테 말하고 선생님한테 말할지언정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엄마한테 말하고 아빠한테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들이 부모가 가장 아이를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나는 아이에 대한 무지를 토로할 때
그 가장 고통스러워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공감할 때 그 어떤 용서로 조금 더 다가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저도 이 책이 영화의 뭐 완벽한 원작은 될 수 없는데 한 절반 정도의, 굳이 원작을 따진다면 절반 정도의 지분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에서 가해자의 부모의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에서 실제 가해자의 엄마의 고백을 토대로 시나리오의 대사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저는 또 좀 가슴 아팠던 게 콜럼바인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아직 끝나기 전에 그때의 심정을 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자기 아들이 총을 쏘는 입장이라는 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애가 총을 맞고 있는 건지 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모든 엄마들은 내 아이가 살아있기를 기도할 때 나는 내 아이가 더 이상,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를 해치기 전에 자살하기를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과 나중에 실제로 아이가 자살했을 때 느낀 그 어마어마한 죄책감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애가 자살을 하면 그나마 애가 죽고 싶어 했다는 거라도 알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만약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 그러면 자기는 마지막 미스터리마저 풀지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애가 살아남아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런 어떤 신세가 되는 과정을 겪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차라리 애가 자살하기를 바랬다는 고백까지도 담고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건 정말 가해자의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고백해놓은 책의 많은 이야기들을 어쩌면 토대로 영화 속의 가해자 부모의 이야기들은 담아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의 서평에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표현이 있어요. 이 책의 서평을 쓴 사람이 이 가해자의 부모를 인터뷰하러 가는데 내심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부모들을 싫어하기를 바랬다. 그럼 너무 모든 게 쉬우니까. 이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들이 엉망이고 재수없고 뭔가 문제의 부모인 게 보이면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가 너무 명쾌하니까 그러길 바랬는데 만나보니 부모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혼란이 시작되고 그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어쩌면 영화에서 이 피해자 부모가 처음에 가해자 부모를 만나러 갈 때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감독이 피해자 부모만큼이나 가해자 부모에게 이렇게 충분한 이야기할 시간을 준 이유 중에 하나의 단서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감독이 2018년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물론 그때 막 태어난 딸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문득 20년 전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 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과 자기가 동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랑 정말 같은 또래가 쏜 총에 같은 또래가 맞아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게 단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기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 사건 이후에 무척 힘들었다는 고백을 해요. 그건 아마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플러스 어쩌면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까지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20년 전에 마음속에 한켠에 품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끄집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조사를 시작하다가 실제 모임이 있다는 사건을 알게 된 게 하나, 그러면서 떠오른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야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백인들에 의한 그 흑인들의 차별과 어마어마한 탄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용서하고 화해하는 어떤 국가 차원의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좀 떠오르면서 이거는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난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풍경이다라고 해서 그 두 개를 묶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감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물론 이제 작가님께 여쭤보겠지만 이 영화에서 어떤 좀 기억에 남는 대사,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아마 저마다 있을 텐데 저는 그 한마디가 되게 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 피해자의 아빠가 절규하잖아요. 그 자기의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가해자 부모가 안다고 말하니까 당신은 몰라요, 내가 알지 라는 대사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가해자 부모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해자 부모 역시도 당신들은 자꾸 내 아이가 사이코패스고 어떻고 내 아이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알지. 내 아이는 적어도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는 걸 내가 알지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한 채 묻어둔 이야기를 그 피해자 부모가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우리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운 답을 찾고자 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짓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또 그 부모,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모들이 빚어내는 긴장은 처음에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 쪽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예의를 지키잖아요. 예의를 지키고 조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벗어나서 누가 나쁜 사람이냐 이런 걸 벗어나서, 그렇다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제목의 메스라는 것이 이런 총기 난사의 그 메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미사, 예배 이런 뜻을, 종교적인 어떤 제례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 이런 것이 결국에는 희생과 용서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의식인데 너희를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살해했지만 용서한다.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의 부모, 그래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쪽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 정말 고통받고 있어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저는 받아들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연출과 배우들의 이런 놀라운 연기력, 집중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자 그렇다면 과연 용서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쪽 부모들은 복수심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너무 큰 고통을 받았으니 이걸 좀 어떻게 갚아주고 싶다.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쪽인데, 이 가해자 쪽 부모는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을 갖고 나오는데, 죄책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 아이가 죽인 아이들과 그 부모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 책에도 보면 이제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거나 이런 부모들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내 아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무슨 짓을 했던가, 도대체 그 직장이 뭐라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걸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게 어마어마한 죄책감. 피해자 쪽은 죄책감보다는 이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는 이제 많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이라던가 이런 사건에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남아공의 진실 화해도 그렇고 이틀 전에 5.18 같은 것도 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민주화 시위를 하러 나갔을 뿐인데 이제 죽어서 돌아왔고 또 하여튼 그런 문제.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감독은 우리한테 그런 문제 숙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냐? 그 사람 더 나간다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회가 잘 서포트를 한다면 예를 들어 위령비를 세운다던가 이 죽음으로 말 덕분에 예를 들면 총기 소유가 금지되고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이 되었다. 많은 피해자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까지는 가는 거죠. 물론 미국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바인이 1999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2018년까지 20년이 지났지만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쪽 부모가 절망감을 토로하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럼 내 아이는 그냥 아무 가치 없이 죽은 거냐, 도대체 총 문제 아니냐, 총 이러지만 그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만약에 미국에 무슨 격변이 일어나서 총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학교라도 안전해진다면 용서와 화해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것은 어쩌면 희망을 품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한 차원 더 궁금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소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게 과연 회복 가능한가? 그러니까 살다가 한 번쯤 이런 횡액을 당한다면, 이런 재난을 당한다면, 아이를 유괴당한다거나 살해당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어떤 일, 우리가 TV만 틀면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어떨까? 모르겠다고 지나가지만 어쩌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 그게 과연 다른 좋은 일로 보상되냐는 거야. 그 어쩌면 인간 조건의 정말 절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작별 인사 쓰면서 좀 관심 있게 읽었던 데이비드 베너터라는 그 남아공의 윤리학자예요. 그분이 그러거든요. 임계점을 넘어간 어떤 고통은 어떤 기쁨으로도 상쇄되지 않는다. 들으면 그냥 금방 이해되죠. 네. 어떤 고통은 그 뒤에 아무리 큰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생 지고 가고 그냥 삶이 끝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게 카타르시스를 주기는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껴안고 뭐 얘기하고 뭐 서로 이해하고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것은 과연 저 교회를 떠난 저 부모들의 삶은 회복될 것인가? 과연 안 된다면 이 삶이란 무엇인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정말 신을 믿어야 되나? 다음 세상을 믿어야 되나? 그래서 제목이 메스인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방금 5.18 얘기하시고 해서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역시 반이라면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 밀양이라는 영화에 연애시를 떠올렸거든요. 거기서 전도연 씨, 신혜라는 인물이 큰 용기를 내서 가해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범인을 용서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 가해자는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에 전도연 씨의 그 표정이 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끝내고 나와서 결국 실신을 하고 마는 거죠. 전도연이 연기한 신혜는 아이가 유괴될 때 삶이 무너진 것보다 그 면회실에서 나와서 진짜로 저는 그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밀양의 원작 소설 벌레 이야기를 쓴 이청준 작가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밀양은 광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피해자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가해자들이 먼저 용서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80년 광주의 가해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제는 용서하자라는 말을 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고 그럴 때 피해자가 느끼는 절망감이 어떨 것일까? 그걸 내가 작품으로 승화시킨 게 밀양이 그 벌레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이창동 감독께서도 이거는 광주에 대한 영화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미량이.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5.18 관련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는 지금도 밀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최소한 이 영화에서의 가해자들은 최소한 이 영화 속의 가해자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먼저 용서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저는 납득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이게 찜찜하거든요.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를 끝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미 남들이 다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말까지 어제 작가님이 유퀴즈에서 말씀하신 말을 살짝 빌려오면 아마 이 영화는 영화 감독이 절대 만들고 싶지 않은 영화 목록에 있었을 거예요. 영화 내내 방 안에 갇힌 사람의 대화만으로 만드는 영화는 절대 만들고 싶지 않은 영화, 만들지 않을 영화의 목록에 있었겠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결말까지 내지 않고 두 엄마가 포옹하는 순간조차 만들지 않고 이걸 끝내버리면 아마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찜찜함이 남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머무는 거죠. 왜 마지막 장면은 철조망의 철책에 묶여있는 빨간 리본일까? 왜 빨간 천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밀양에 관한 말씀 정말 동의하고요.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답답함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와 문명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든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목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겠어요. 부모, 형제, 친구들이. 어쨌든 이런 일은 21세기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서도 몇 달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피할 수는 없겠구나. 이 인류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그러나 적어도 이 영화가 이 좁은 정말 미국 중서부의 정말 허름한 이 교회, 미국 중서부에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이런 조립식. 그런데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인류가 다다른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함부로 단죄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정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안 하고 싶다. 하지만 들어가고 또 가해자 측도 정말 자기네들도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해서 최대한 감내하고 언어 하나하나 얼마나 섬세하게 쓰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 진짜 어떤 그 순간에 저런 표현을 쓸까 싶을 정도로 낮추고 우회하고 이러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인류에게 주는 가능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왜 아직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아직도 문학과 영화, 좋은 문학과 영화는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디선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짐승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물어뜯고 하지 않고 최대한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 연민에만 빠지지 않고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어떤 용서와 이해로 정말 천천히 나아가는 어떤 장면을 보여줬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인류가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아도 왜 주사 한 방으로 이런 게 해결되지 않나? 왜 약을 한 번 먹으면 서로 용서하게 만드는 이런 약은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약이 20년, 30년 안에 안 나온다면 그렇다면 인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대화죠. 말인데 대화, 언어인데 우리가 언어를 섬세하게 정말 타인을 존중하면서 쓰는 방법들을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저는 배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인터넷 댓글로 배우나요? 배울 수 없죠. 그것만 보고 살다가는 도끼를 들고 살아야 될 거예요. 홉스적인 세상에서 정말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나. 웹툰 같은 거 보시면 정말 이게 거의 약육강식 세계처럼 그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하여튼 그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군가는 보여줘야죠. 제가 성서에서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성당을 다니면서 미사 많이 봤는데 가장 좋아했던 구절은 이거예요. 단 한 명의 선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냐. 그렇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단 한 군데에서 단 한 창작자라도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나? 저런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도 취재를 했을 거고 그것을 이런 드라마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경험을 가졌다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다른 영화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고통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은 가질 수 없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최악으로 떨어지거나 우리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은 주는 영화였다 생각합니다. 작가님 말씀을 듣다가 또 생각난 게 약 한 방으로 고통이 사라진다면 제일 세계가 곤란해지는 건 작가가 아닐까. 작가와 감독 있으면 맞으실 거예요. 쓰라린 고통을 해결해주는 약이 있어요.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그게 그 동사서독에 나오는 취생동사잖아요. 네. 술 한 잔 먹으면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게 되고.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사실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 이렇게 말하면 나이 먹은 거겠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에 배웠던 것조차 없으면 지금도 한순이만 인간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해요. 저는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점에 가면 있잖아요.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영화 첫 편 이런 거. 저는 늘 그런 생각 하거든요. 모든 영화는 죽기 전에 봐야 한다. 죽은 다음에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는 지금 알지 못하므로 내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가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더 죽어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봐야 할 영화는 혹시 있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작가님의 말씀에 덧붙여 본다면 이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계속 습득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어쩌면 비슷한 사건 혹은 비슷한 피해자를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을 조금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더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죠? 네. 저 다시 봤거든요. 다시 볼만해요. 뜻밖에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젠 결말 다 알잖아요. 이 조마조마함 없잖아요. 네. 저 방 안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면 어떡하지?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에게 주먹을 날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조마조마함이 이제 없어요. 우린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그런 조마조마함과 긴장감에서 잠시 해방이 돼서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을 차근차근 살피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하고 15분 동안 감독이 싹싹싹 깔아놓은 밑밥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대충 알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이 보여주는 미세한 표정들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볼 때는 영화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나중에 한 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 듣다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작별 인사에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나는 시를 읽으면서 감탄을 하고 영화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소설을 읽으면서 안타까워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인간이 아닌가. 그 표현을 보면서 시는 감탄을 하는 매체이고 소설은 안타까워하는 매체인데 왜 영화는 괴로워하는 매체를 쓰셨나. 그것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영화의 혹시 뭔지 시, 영화, 소설에 각각 단 하나의 수식어를 붙였는데 왜 영화를 위해 선택된 단어는 괴로움인가에 대한 질문을 문득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화관에서 사실 좀 제가 보는 영화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라서 그런지 특히 이런 영화 보러 들어와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소설은 잠깐 듣고 밖에 나갔다 와도 되고 훨씬 그래요. 근데 영화는 약간 이게 막 숨이 조여오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거랑 비슷한 느낌 받았던 영화가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시. 그것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근데 좀 전에 이제 김세현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영화는 정말 꼭 다시 볼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 배우들의 미묘한 연기 그리고 그 사용되는 소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좀 독특한 형태의 쾌감을 줍니다. 이것은 어떤 쾌감이냐면 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선을 짜서 움직였고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자신이 인간이고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충분히 인간이라는 것이라서 저는 이게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면 소포클라스의 안티고네 같은 연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매장에 관한 것이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오빠를 법에 반해서 이렇게 나라의 명령에도 반해서 묻으려고 제대로 매장하려고 하는 그 여동생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도 보면 그 철조망에 빨간 그 리본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 보시면서 노란 리본을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의례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일단 죽은 자들을 정말 기억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고 그 자체가 2000년대에 죽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무덤을 전통적으로 교회 옆에 쓰잖아요. 그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문명에 속해 있다는 거, 인간이라는 것들을 환기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마음이 흔들리거나 세상이 너무 이거 무시무시하다고 느낄 때 바로 이런 거, 안티고네라던가 아니면 이런 영화들을 보는 좋지 않나 생각했어요. 네. 혹시 두 번째 보실 때 제가 아까 두 번째 볼 때서야 발견한 게 있거든요. 중간중간 리본이 나오잖아요. 감독이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보던 리본은 바람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아빠가 자신의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한 직후의 인서트에서는 그 리본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 전까지 바람에 그렇게까지 연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서트를 앞에서 계속
중간중간 인서트가 두세 번 들어갈 때는 계속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리본이었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정말 격해져서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라고 외치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흐르며 리본을 보여줄 때 리본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불던 바람도 멈추고 마치 정말 뭔가 살아있는 생명이 꺼지듯이 그 리본이 흔들리지 않는 채로 인서트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감독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인터뷰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영화를 두 번째 볼 때 관객이 느끼는 작은 즐거움 같은 거고요. 그걸 위해 하나의 좀 팁만 더 드리면 이 영화는 14일 동안 촬영을 했고요. 그 중에 9일을 저 방 장면을 찍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 9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4명이 테이블 의자에 앉기까지의 과정을 찍는 데만 썼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처음 만나서 힘들어하잖아요. 어색해하고. 그 힘들어하고 되게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느낌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 저들이 방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기까지의 과정만 하루를 통째로 쓰고 나머지 8일 동안 저 장면을 찍었고, 보시다시피 워낙에 구성 자체가 연극적이라서 영화 연기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배우들보다 연극 무대에서 잣뼈가 굵은 연극 배우들을 처음부터 캐스팅해서 우리에게 어떤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카메라도 2대를 놓고서 리액션을 실시간으로 잡는 거죠. 많은 영화에서는 리액션 따로 하는데 그야말로 방 안의 현장감을 관객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촬영한 영화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볼 때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도시나 닥터 스트레인지는 저 두 편 다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영화들은 집에서 봐도 재밌어요. 집에서 봐도 계속 보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드라마들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약간의 괴로움을 주는 영화들일수록 저는 사실 극장에서 그 영화를 처음 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쩌면 영화 속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겪어야 될 고통을 우리는 딱 2시간만 경험해도 되는 거니까 그 경험으로 만나보는 이야기에서 얻는 어떤 감정은 이거를 집에서 그냥 결제해서 처음 봤을 때 15분 지나면 끄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놓쳐버렸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극장에서 보신 덕분에 오늘 온전히 느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처음으로 지금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서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설레는데 오늘 관객분들하고 영화 보고 같이 얘기 나눈 소감, 또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관객들을 집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한 3년 만에 이렇게 GV를 하게 되는데 이런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공간에서 저는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리모컨 들고 돌리면서 볼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돌아가시기를. 네,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잖아요. 삶은 나한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어떤 그런 친절의 끝이 어디인가, 친절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친절이 고객을 대하는 친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절이란 단어 속에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좋은 영화 보고 좋아하는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